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키마카입니다. 오늘 강의는 2024년 대비 건축계획 테마특 강의예요. 여러분들이 기본서 강의를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맞아요. 이 기본서 강의와 목차는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체 총 9주 과정입니다. 총 9주 과정인데 1주부터 9주까지 동일한 목차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의 무엇을 이론에 대한 내용은 어디서 공부하셨어요? 기본서 공부하셨죠? 그리고 테마는 동일한 이론의 목차와 동일하게 9주 강의예요. 그러니까 기본서가 9주다 그러니까 테마도 9주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일한 이론과 동일한 문제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순서는 기본서와 동일하니까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차별 학습이죠. 주차별 어떤 학습을 할까요? 라고 하면 테마 이론이 있어요. 테마 이론은 요점 강의예요. 우리가 이론일 때는 이론 중심이었죠. 그러면 테마 특강은 우리가 이론은 가볍게 요점 중심, 요점, 가장 핵심적인 요점하고 문제풀이이기 때문에 요점이 한 10%에서 15% 정도 할 거고요. 문제풀이가 90% 정도니까 문제풀이 중심의 강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주별 몇 문제 정도를 다룰까요? 80문제입니다. 한 주에 약 80문제. 물론 약간 더 많거나 더 짧을 수는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하지만 약 80문제 다룰 거고요. 전체 문제는 한 720문제 전후로 해요. 그러니까 전체 문제를 보면 뭐 700에서 800문제 그 사이니까 약이요, 약. 이 정도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흐름이죠. 전체 흐름에 기본서 이론을 공부하신 분들이 테마 강의 들으면 굉장히 재밌어 할 거예요. 왜냐면 이론 시간에는 이론만 들으셨잖아요. 그럼 테마 특 강의 때는 아주 압축된 이론과 함께 예상 문제, 예상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테마 특강 강좌, 요번 강좌죠. 요번 강좌가 지나게 되면 모의고사가 있어요. 모의고사가 지난 해까지는 3조 완성이었는데 요번에 4조 완성을 했어요. 왜? 맨날 물어봐요. 모의고사 3조 완성이 뭐고 뒤에 3조 완성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 답변하기 너무 귀찮아. 솔직히. 그리고 또 학생들이 뭐냐면 그 3조 완성하니까 4조가 아니잖아. 애매한 거라 생각해서 차라리 그냥 4조 완성을 해서 그냥 한 번에 모의고사 끝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8주면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보세요. 기본서 한 9주니까 2개월 걸리죠. 자, 테마 특강 한 9주니까 2개월 걸리죠. 모의고사 한 1개월 걸리죠. 그럼 몇 개월이 돼요? 5개월이잖아요. 5개월 정도에 딱 끝날 수 있도록 제가 교육 강좌를 잡은 거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모든 강의가 다 끝난 상태다 그러면 뭐 두세 달 안에도 가능하죠. 여러분 합격 수기 보시면 뭐 짧은 기간 동안 3개월만 가지고도 합격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 공부하는 양이나 패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쭉 수업을 듣는 분이 한 5개월 정도 안에 수업 끝내고 나머지 한 1개월 정도는 자율 학습할 수도 있고요. 기출문제 풀이가 있어요. 이 기출문제 풀이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아무 때도 들어도 관계없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보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능 쭉 보고 기출문제는 맨 마지막에 그래 내가 지금까지 공부 이만큼 했으니까 뭐 우리 모의고사는 기출문제보다 약간 변별력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는 과정은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키마카 강좌에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같은 경우 이렇게 순서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먼저 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그냥 쭉 진행했다가 기출문제는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마 특강은 필수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 기본서와 이론이 쫙 매칭이 돼 있어요. 매칭이 됐기 때문에 이 매칭된 기준을 잘 학습하는 게 여러분 변별로 높일 거라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키마카에 보면 자료실 게시판이 있어요. 이 자료실 게시판 알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수업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일정 기간에 끝내는 경우도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6개월 정도 우리가 듣는 경우도 있고 3개월 만에 듣는 경우도 있는데 이 수업을 마치게 되면 정오가 나올 수 있잖아요. 때에 따라. 이 정오에 대한 부분에 게시판이 바로 자료실이고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강좌가 끝난 것도 항상 자료실 보면 업데이트된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습 기회는 교수와의 학습질입니다.
교수 학습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거 궁금합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여러분 통화를 하시면 연락을 받아서 제가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혹시 전화 상담이 필요하다 그러면 전화 연락처 제가 남겨놔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수업 끝내고 합격하시면 또 면접 준비하시잖아요. 이 면접 준비할 때 제가 일부 학생들은 통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개인 상담을 또 해드리긴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학습 질의도 가능하고 전화를 통해서 우리가 개별적인 어떤 질의라든가 답변도 가능하니까 전화 통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전화번호를 남기고 교수와의 Q&A 만들어 주시면 제가 전화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몇 개월 정도면 되겠어요? 한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란 말이죠. 왜냐면 이 공무원 공부라는 걸 많이 한다고 좋다? 작게 한다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좌의 중요한 모태는 뭐냐면 효율적으로 여러분이 충실히 공부해서 필요한 만큼 공부해서 합격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교육 강좌예요. 예를 들어서 많은 걸 다 설명하는 것보단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정말 무엇이 있을까? 시험에 나오는 그 중점적인 어떤 학습을 매칭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 강의 때 뵙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이 강론 파트예요. 이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각 건축물의 용도별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다양하죠. 근데 이 강론 파트 중에 첫 번째 도시 파트는 도시와 주거 파트를 혼합해서 우리는 도시 파트라고 해요. 이 첫 번째 도시 이론이라 하는 용어가 쫙 나오죠. 그러면 이 도시 이론이라는 것은 출제 빈도가 좀 이렇게 되죠. 특히나 이 국가직에서 출제 빈도가 높았다는 것은 지금 현재 국가기관에 의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현재 우리 요점 정리 부분이 있는데 이 요점 정리 부분에 보면 자 일단 요거는 자 신도시론이라고 나와요. 신도시론 가장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에버너즈 하워드경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레츠로스나 웰빙 같은 신도시가 나왔어요. 자 그다음 우리가 근린주의론이다 그럼 누구 얘기할까요? 크리어스 어서 페리를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400m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새로운 도시, 단계별 생활권 2만 명의 자급자족이다. 누굴 얘기하는 걸까? 페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페더. 그 다음에 아담스의 주거지 설계, 상업과 공민간 이렇게 나와요. 사실 공민간이라는 용어 잘 안 쓰죠. 마을회관인데 근데 시험 문제 출제한 사람도 그냥 공민간으로 써요. 왜? 맨날 과거의 교과서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담스의 중요한 포인트는 상업민 공민간이 중심시설이 있다. 보시면 되고요. 루이스 현대도시 계획 하면 어린이 통학거리가 좀 길어요. 한 1km 전후 정도 할 것이고요. 르꼬르비제 보화전 계획이라고 하는 인구 300만을 위한 대도시 계획이에요. 대도시 계획. 자, 그 다음에 7번째, 크론스탄과 헨리 라이트의 레디언 시스템 아주 유명하죠. 여기서는 슈퍼블럭이라고 하는 큰 블럭. 그 다음에 쿨레상, 막힌 골목길 얘기하는 거고요. 10에서 20헥타르 정도의 한 개 블럭을 계획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케빈 렌치 5가지 이미지. 5가지 이미지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동네에 가장 랜드마크적인, 그쵸? 건축물이 있을 거고요. 사람들이 다니는 이 패스가 있을 거고요. 패스와 패스가 만나면 활동의 결정점인 노드가 나올 거고요. 그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도시의 경계를 이루는, 마을의 경계를 이루는 엣지가 있을 거고요. 이런 면적인 구성을 갖는 이거를 디스트릭트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미지니까 말 그대로 이미지로 공부를 해야지 적합하게 도시의 5가지 이미지를 기억할 수 있겠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디스트릭트는 다른 거는 우리가 점이나 선 형태라면 얘는 면적인 어떤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보네프에 시행한 이 보차 공전형. 이 보차 공전형은 보차 공전하니까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보차 공전이라는 게 어떤 형태냐? 중요한 포인트는 보행자 우선이야. 보행자가 우선되고 필요에 따라서 차가 같이 통행할 수 있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이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이렇게 약간 삐뚤삐뚤하게 만들어 놓으면 차량은 이렇게 한시적으로 이렇게 굴곡을 해야 되니까 속도를 못 내겠죠. 사람들이 평소에 다니다가 차가 오면 차는 굉장히 낮은 속도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고 이런 것은 다 사람과 차가 함께 가지만 누구 우선이 돼요? 보행자 우선이 되는 이런 도로 체계를 우리가 보차 공전형 네덜란드 보네프에서 시행했던
타입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간략하게 뭐 하는 거예요? 요점 정리, 가장 필요한 요점 정리, 아마 이 도시 이론은 별표 3개 이상 늘 출제 유형이 될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문제는 에버너즈 하워드를 내는 도시계획 이론이에요. 자, 에버너즈 하워드 도시계획 이론 잠깐 설명드리면, 야, 이 하워드가 살았던 그 도시, 그쵸? 뭐라 그래요? 공업도시라 그래요. 이 공업도시는 뭐냐면 공업지대. 우리가 원래 허허벌판이었거나 도시의 일부였는데 여기다 공장을 세우면서 많은 사람이 집중을 했어요. 인구가 집중을 했어요. 왜? 그때 당시 산업혁명이 생겨서 농촌경제 붕괴가 되고 하다 보니까 농촌경제 붕괴되니까 그 사람들이 집을 따라 어디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농촌, 공업지대로 오는 겁니다. 공업지대. 근데 그 삶이 굉장히 열악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 공장에서 뭔가를 태우니까 어떻게 돼요? 연기가 막, 깔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쵸. 사실은 뭐 먹는 건 어떻게든지 그건 농촌에서 조절했지만, 가장 큰 문제가 위생시설이거든요. 화장실 아무데나 보는 거예요. 아무데나. 그럼 아무데나 보는 이 화장실들이 어떻게 돼요? 땅속에 들어갔다가 그 물을 이렇게 식수로 먹으면 오래 못 사는 이런 아주 악순환이 굉장히 계속 거듭되는 이렇게 사람의 삶이 피폐했던 이 시대에 에버너즈 하워드는 뭐라 그래요? 자, 새로운 도시. 신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이 신도시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농촌의 장점과 공업도시의 장점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업이라는 게 왜 필요했을까요? 직장이다, 직장. 사람들한테 잡을 줘야기 때문에 농업과 농촌의 어떤 그런 성격과 이 도시, 우리가 얘기하는 도시의 어떤 이 형태를 동시에 장점을 취한 새로운 도시, 신도시를 만들어줘라 라고 했던 거고, 이런 신도시를 만들 때는 우리가 이렇게 두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전체적인 그 형상은 황금비례에 가까운 아름다운 비율을 갖도록 만들어주라는 얘기니까 뭐 하자가 없는 지문이고요. 답이죠. 자, 2번 지문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프로세임 아치 높이의 프라이로프트 상부 공간인데, 상부 공간 높이는 최소 얼마라고 그랬어요? 최소 프로세임 아치의 3배 이상이고, 이상적이라면 4pH 이상이 적합하다라고 했던 거고요. 자, 영화관이 아닌 공연장의 무대 폭은 적어도 프로세임 아치 폭의, 2배, 깊이는 1배. 그러니까 폭은 2배, 깊이는 1배죠. 폭은 2배, 그쵸? 폭은 한 2p, w 정도고, 뎁스가 1pw 정도라고 했어요. 프로세임 아치 폭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번째, 리허설 룸이라는 것은, 미리 연습하는 건데, 사실 뭐, 무대 크기와 같은 크기로 하면 좋겠지만, 규모에 따라 하면 되는 거죠. 꼭 같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같은 크기로 하면 좋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꼭 같을 필요 없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는 건 틀렸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주제가, 오디토리움 구조예요. 나누기 365. 그럼 가끔 물어보면, 아니, 여기는 왜 나눠야 되느냐라고 하면, 병상이용률을 70%로 가정할 때 곱해보세요. 곱하면 어떻게 돼? 필요한 개수의 70%밖에 안 돼서 그 병원은 앞으로 환자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입원 환자를. 그래서 나누기가 됐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 그죠? 자, 그 다음에 병동부의 면적은 종합병원은 일반적으로 3분의 1이고 결핵은 2분의 1, 정신은 3분의 2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련된 문제 풀어볼게요. 첫 번째, 당연히 방금 전에 공부했던 공식 2번 얘기하는 거고요. 2번 문제는 병동부 차지하는 면적은 3분의 1, 2분의 1, 3분의 2니까 답은 1번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 문제, 병원 각부. 이 병원 각부라는 건 이제 병동부라든가 중진부라든가 외래부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1번 당연히 맞는 거고, 두 번째 맞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린넨실은 병동부만 있는 게 아니라 각과에서도 외래부에도 필요하거든요. 맞는 얘기고, 세 번째 임상격리실 중진부, 네 번째 약제실인데 이 약제실 같은 건 중진부에 속해요. 그러니까 중진부라는 것은 중요한 진료와 처치예요. 중진부, 중요도가 높은 처치와 이 검사에 해당하는데, 약을 조제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처치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진부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는 병원의 각부계획상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1번 외래부 중앙주사실은 외래 출입이 빈번한 출입구 근처에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술시의 동선은 갈아입고 세면하고 마취실 경우에 술시로 가는 거고, 세 번째 수술부는 청결구역 밑줄 속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진부는 연면적의 일정 규모로 보는데 병원의 규모가 클수록 낮아지는 게 아니라 이 중진부는 병원의 규모가 커질수록 커야 되는 거죠. 왜? 중요도 높은 처치나 검사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게 병원의 규모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높아지는 경향이 있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교재.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마카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주차장법이에요. 이 첫 번째 강의는 이제 용어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주차 단위 구역이란 한 차가 주차를 했을 때 필요한 길이, 그 폭과 길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반드시 다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평행주차 외와 평행주차라는 건 아시겠죠? 평행주차와 평행주차 외가 있는데, 평행주차 외 2.5 곱하기 5 일반 경영은 2 곱하기 3.6 어떻게 2, 3, 6 기억합니다. 확장력은 이쪽보다 크죠. 2.6에 5.2 암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행주차 외 3.3 곱하기 5라고 나오는데, 이 경우는 무슨 얘기냐, 장애인 같은 건 휠체어를 갈아타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폭이 넓어야 돼요. 그래서 3.3 기분이 3.3에 갈아탈 수 있어 3.3 옵니다. 자, 그 다음에 평행주차 같은 경우인데 일반형은 2 곱하기 6이에요. 근데 2 곱하기 6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평행주차를 이렇게 폭 2에다 6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 경우는 일반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형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확장형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2 곱하기 6 안에 장애인형, 확장형, 평행주차가 다 모두 같은 사이즈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평행주차 같은 경우 이 차로가 있기 때문에 차로를 경계로 우리가 휠체어를 갈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장애인용도 2 곱하기 6으로 똑같이 운영할 수 있어요. 숙지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미켈란젤로 유명하죠. 미켈란젤로는 이제 포렌스 메디카 능묘라든가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에 돔을 디자인했어요. 돔을. 그래서 현재 그 베드로 성당은 여러 명이 작가가 이어지면 설계를 했는데, 현재 남아있는 그 돔은 미켈란젤로가 디자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브라만테의 템페토라는 게 있어요. 이 브라만테와 미켈란젤로는 또 아주 미묘한 관계죠. 이 브라만테가 더 올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브라만테가 템페토라고 해서 이제 작은 경정 같은 거예요. 베드로 성당 안에 있는 아주 작은 건축물인데, 이 건물이 너무 작다 보니까 조각가들이 이거 건물이 아니라 조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는 부분이. 그 다음에 브라만테가 실제로 초기 베드로 성당의 돔을 스케치했었어요. 근데 이 브라만테가 만든 돔도 있었어요. 근데 돔이 너무 작고 협소하다고 나중에 미켈란젤로가 바꿔서 현재 남아있는 돔 설계는 우리가 미켈란젤로 돔이에요. 설계도서는 남아있지만 완성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안드레아 팔라디오. 이 팔라디오 건축 아주 유명하죠. 건축사서라든가 일 레텐토레, 그 다음 빌라 로톤타, 일명 카프라 별장이라 해가지고 완전 좌우대칭 쪽 건물로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건물을 지어놓고 태양이 이렇게 지게 되면 어느 한쪽 어느 일부분은 채광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대칭적 건물로 유명한 게 빌라 카프라 또는 빌라 로톤다라는 작품도 안드레아